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깊이 있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의 가장 도발적인 이론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흉악한 범죄자일까요? 체제에 저항하는 반항아일까요? 아니면 거리를 가득 메우는 운동가일까요? 칼 융은 뜻밖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사회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주변 모든 사람에게 게으르다고 손가락질 받지만 그 내면에는 세상을 바꿀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융은 수십 년에 걸쳐 이런 인물들을 연구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심리학이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 쌓아올린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내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을 게으른 천재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이디어는 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전혀 의욕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이 품은 비전은 주변 그 누구보다도 원대합니다. 오늘 저는 왜 이들이 당신을 포함한 주변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지에 대한 융의 가장 논쟁적인 이론의 베일을 벗겨보고자 합니다. 융이 발견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성격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취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왜 모두가 게으르다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인류의식의 가장 높은 수준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왜 성공에 대한 사회의 모든 통념을 송두리째 위협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융의 임상 연구는 인간의 성취를 바라보는 그의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은 한 가지 충격적인 패턴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게으르게 보이지만 정작 자신을 할 말 잃게 만드는 경이로운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의 사례를 수없이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성취가 낮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노력 없는 깊이라고 부르고 싶은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남들이 놓치는 해결책을 보고 다른 이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연결고리를 이해하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가능성을 그려내는 능력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생산성 관리 시스템조차 따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이들의 정신은 마치 방대한 도서관과 같았지만 그들의 몸은 답답할 정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사회는 그저 멈춰있는 몸만 보고 그 방대한 도서관이 읽히지 않았다고 단정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융은 이들이 망가지거나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오늘날의 생산성 문화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적극적으로 파괴해버리는 어떤 근원적인 힘에 접속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건의 사례에서 패턴은 일관되었습니다. 눈부신 통찰력은 명백한 무기력과 짝을 이루었고 혁명적인 아이디어는 기존의 성공 방식에 대한 저항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융이 그들의 정신세계에 대해 발견한 사실은 당신에게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융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른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사실 융이 환시적 창조가라고 명명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융의 용어로 무의식에서 비롯된 자율적이고 자기 활성화적인 과정에 접속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융은 창조적인 인간을 두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이고 의식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하는 심리적 예술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집단 무의식의 통로 역할을 하는 환시적 예술가입니다. 게으른 천재는 바로 이 두 번째 범주에 속합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이디어를 수신합니다. 융은 진정한 창의성이란 의식적인 자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발원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게으름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정신이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원형적 이미지와 모티프들이 자발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른 천재들이 다른 사람들이 비생산적이라고 여기는 활동, 예를 들어 산책이나 멍하니 앉아있는 동안 최고의 아이디어를 떠올리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의식적인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과정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융이 환시적 창조성에 대한 연구에서 기록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생산성 전문가들이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는 훨씬 더 논쟁적인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융은 게으른 천재들이 증명하는 바가 생산성 문화가 단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정 유형의 지성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진정한 통찰이 의식적인 노력이 아닌 무의식적인 처리 과정에서 나온다면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취에 대한 모든 가르침은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게으른 천재는 어쩌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기여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이는 제가 융의 관찰을 바탕으로 생산성 불안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자신의 노력이 다른 사람의 명백한 비활동보다 덜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불편한 깨달음 말입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쉴 틈 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에 익숙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뼈아픈 지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 역시 정해진 답을 향해 성실하게 나아가는 학생을 칭찬하지 엉뚱한 상상에 빠져있는 학생을 격려하지는 않으니까요. 융의 연구는 생산적인 사람들이 게으른 천재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노력 없는 통찰이 피땀 흘린 노동을 능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시사합니다. 이는 생산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올린 기반 전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융이 발견한 것은 이런 사회적 두려움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게으른 천재들에 대한 한 가지 발견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처음에는 발표하기를 주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집단적 지성에 접속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융의 5분 인식 테스트라고 부르는 것을 한번 해보시죠. 타이머를 5분으로 맞추세요. 그리고 아무런 자극 없이 조용히 앉아보십시오. 스마트폰도, 음악도,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보세요. 게으른 천재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이디어, 해결책, 통찰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별다른 노력 없이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반면 생산적인 사람의 반응은 다릅니다. 불안감이 증폭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침묵이 불편하고 시간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융은 게으른 천재들이 그가 집단 무의식이라고 명명한 것, 즉 인류가 공유하는 지식, 패턴, 통찰의 저장고와 비범한 연결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어떤 원천으로부터 해결책을 다운로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관찰했습니다. 제가 놀랍다고 생각하는 점은 그들이 배운 적 없는 것을 알고 연구한 적 없는 패턴을 보며 분석한 적 없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큰 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나의 정신은 다르게 작동하며 그것이 바로 나의 강점이다.
융은 사회가 왜 게으른 천재들에게 그토록 적대적으로 반응하는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생산성 문화가 인간 본성에 대해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생산성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근본적인 믿음에 기반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측정 가능한 결과물에서 나온다. 게으른 천재는 가장 가치 있는 기여가 종종 측정 불가능한 과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시스템 전체를 위협합니다. 융의 그림자 작업에서 영감을 받아 제가 생산성의 그림자라고 부르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바빠 보이는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회의 무의식적인 공포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놀라운 통찰이 여기에 있습니다. 융의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이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시적 창조가들이 어떻게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그가 원시 이미지라고 부른 것을 받아들여 인류 전체에 울림을 주는 보편적이고 초개인적인 내용을 통찰로 변환하는지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융은 이들이 개인적 경험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원형적 패턴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융은 환시적 창조가들이 의식적으로는 접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여러 문화권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징과 주제를 담은 작품을 만들어낸 구체적인 사례들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개인적이고 의식적인 지식으로 작업하는 동안 게으른 천재들은 융이 정신의 보편적이고 초개인적인 층이라고 부른 것에 접속합니다. 융은 이 과정이 의식적인 노력으로는 강제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은 그가 말한 그릇이 되어 무의식적인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게으른 천재들이 의식적인 자아 중심의 노력에 의존하는 생산성 시스템에 저항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이론에 대한 역사적 증거는 당신의 마음을 뒤흔들 것입니다. 융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돌파구들이 꾸준히 사회가 게으른 천재라고 낙인 찍었던 인물들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생산적으로 보였지만 세상을 바꾼 통찰을 만들어낸 사람들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을 보십시오. 동료들은 그가 과제에 매달리는 대신 몇 시간씩 몽상에 잠겨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의 혁명적인 이론들은 바로 이 겉보기에 비생산적인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직접 손으로 작업하는 것보다 머릿속으로 실험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게으르다고 여겨졌습니다. 그의 시각화 기술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발명품들을 낳았습니다.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발표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고 조롱당했습니다. 그의 명백한 꾸물거림은 사실 그의 아이디어가 어떤 비판에도 견딜 수 있도록 보장해준 무의식적인 처리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을 더욱 놀랍게 만드는 사실이 있습니다. 융은 이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그의 놀이 본능으로서의 창의성 이론을 통해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새로운 것의 창조는 지성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 필연성에서 비롯된 놀이 본능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게으른 천재의 행동을 설명하는 융의 핵심 원리입니다. 사회가 게으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 융이 놀이 본능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강요된 지적 노력이 아닌 환상과 상상력을 통해 작동하는 정신의 자연스러운 창조 메커니즘인 셈이죠. 의식적인 마음이 뒤로 물러나면 무의식적인 내용이 떠오를 공간이 생깁니다. 환상과 상상력은 창의적 통찰의 원재료가 됩니다. 개인은 원형적 이미지를 실용적인 적용으로 변환하는 번역가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이 수월해 보이는 이유는 외부의 압력이 아닌 내적 필연성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놀이 본능이 계획되거나
최적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생산성 요구가 아닌 무의식적인 리듬에 따라 작동하는 자율적인 충동, 즉 내적 필연성에서 비롯됩니다. 혹시 끊임없이 생산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생산성을 연기하지 않겠다. 융의 가장 혁명적인 통찰은 환시적 창조가들이 인류를 위해 필수적인 진화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생산성에 집중하는 동안 그들은 집단적 지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킵니다. 융의 집단 지성 이론이라 부를 수 있는 이 개념은 인간의 의식이 여러 층으로 존재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면적인 개인적 사고에만 접근한다고 제안합니다. 게으른 천재들은 자연스럽게 더 깊은 집단적 층, 즉 인류의 축적된 지혜가 거주하는 곳에 연결됩니다. 생산적인 사람들이 기존 시스템 안에서 일하는 동안 게으른 천재들은 현재의 한계를 초월하는 통찰에 접근합니다. 그들의 명백한 게으름은 사실 개인적 수준이 아닌 집단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의식입니다. 저는 융의 연구를 바탕으로 게으른 천재는 단지 자신의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통찰은 개인의 발전이 아닌 집단의 진화에 기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아이디어가 종종 시대에 비해 불가능할 정도로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융이 발견한 것에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게으른 천재들이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바로 끊임없는 생산성 성과를 요구하는 세상에 어떻게 자신의 통찰을 기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사회와 의식적으로 교류하면서도 무의식적인 처리 과정과의 연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회적 교류는 그들의 무의식적 접근을 방해하지만 너무 적은 교류는 그들의 통찰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습니다. 융은 이를 위한 세 가지 통합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리듬 보호입니다. 게으른 천재는 사회가 관습적인 일정을 강요할 때에도 자신의 자연스러운 에너지 주기를 파악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선택적 협업입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일하려고 애쓰는 대신 비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번역 기술입니다. 무의식적 통찰을 생산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융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이러한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변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 휴식 시간에 최고의 아이디어를 얻은 경험이 있다면 이렇게 외쳐보세요. 나의 휴식은 나의 연구다. 융은 왜 사회가 게으른 천재를 두려워하는지를 설명하는 환시적 창조가들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예술가의 인간적 개성은 종종 창조적 요소를 위해 희생된다고 말했습니다. 창조적인 무의식의 영역과의 연결에는 큰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환시적 개인들은 종종 사회적 고립이나 심리적 불균형을 경험하는데 이는 그들이 기존 사회의 틀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전통적인 생산성 방식과 씨름하는 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영원한 세계의 내용을 시간적인 세계로 전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융은 사회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정한 발달을 유지하는 게으른 천재들이 인류의 현재 한계와 그 원형적 잠재력 사이의 다리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의 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종이 가장 큰 도전에 접근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에 대한 접근권을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게으른 천재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인간의 잠재력이 강요된 노력이 아닌
놀이 본능을 통해 작동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게으름은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융이 인류의 가장 깊은 창조적 원천이라고 확인한 것과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야말로 인류가 다음 진화적 도약을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내면의 잠재력에 불을 지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불꽃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더 깊은 차원을 탐험하는 이 여정에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됩니다. 이 지혜로운 탐구에 동참하여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함께 넓혀 나갑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차원의 이야기에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깊이 있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의 가장 도발적인 이론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흉악한 범죄자일까요? 체제에 저항하는 반항아일까요? 아니면 거리를 가득 메우는 운동가일까요? 칼 융은 뜻밖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사회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주변 모든 사람에게 게으르다고 손가락질 받지만 그 내면에는 세상을 바꿀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융은 수십 년에 걸쳐 이런 인물들을 연구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심리학이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 쌓아올린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내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을 게으른 천재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이디어는 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전혀 의욕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이 품은 비전은 주변 그 누구보다도 원대합니다. 오늘 저는 왜 이들이 당신을 포함한 주변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지에 대한 융의 가장 논쟁적인 이론의 베일을 벗겨보고자 합니다. 융이 발견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성격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취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왜 모두가 게으르다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인류의식의 가장 높은 수준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왜 성공에 대한 사회의 모든 통념을 송두리째 위협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융의 임상 연구는 인간의 성취를 바라보는 그의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은 한 가지 충격적인 패턴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게으르게 보이지만 정작 자신을 할 말 잃게 만드는 경이로운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의 사례를 수없이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성취가 낮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노력 없는 깊이라고 부르고 싶은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남들이 놓치는 해결책을 보고 다른 이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연결고리를 이해하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가능성을 그려내는 능력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생산성 관리 시스템조차 따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이들의 정신은 마치 방대한 도서관과 같았지만 그들의 몸은 답답할 정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사회는 그저 멈춰있는 몸만 보고 그 방대한 도서관이 읽히지 않았다고 단정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융은 이들이 망가지거나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오늘날의 생산성 문화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적극적으로 파괴해버리는 어떤 근원적인 힘에 접속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건의 사례에서 패턴은 일관되었습니다. 눈부신 통찰력은 명백한 무기력과 짝을 이루었고 혁명적인 아이디어는 기존의 성공 방식에 대한 저항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융이 그들의 정신세계에 대해 발견한 사실은
당신에게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융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른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사실 융이 환시적 창조가 라고 명명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융의 용어로 무의식에서 비롯된 자율적이고 자기 활성화적인 과정에 접속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융은 창조적인 인간을 두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이고 의식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하는 심리적 예술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집단 무의식의 통로 역할을 하는 환시적 예술가입니다. 게으른 천재는 바로 이 두 번째 범주에 속합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이디어를 수신합니다. 융은 진정한 창의성이란 의식적인 자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발원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게으름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정신이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원형적 이미지와 모티프들이 자발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른 천재들이 다른 사람들이 비생산적이라고 여기는 활동, 예를 들어 산책이나 멍하니 앉아있는 동안 최고의 아이디어를 떠올리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의식적인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과정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융이 환시적 창조성에 대한 연구에서 기록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생산성 전문가들이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는 훨씬 더 논쟁적인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융은 게으른 천재들이 증명하는 바가 생산성 문화가 단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정 유형의 지성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진정한 통찰이 의식적인 노력이 아닌 무의식적인 처리 과정에서 나온다면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취에 대한 모든 가르침은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게으른 천재는 어쩌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기여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이는 제가 융의 관찰을 바탕으로 생산성 불안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자신의 노력이 다른 사람의 명백한 비활동보다 덜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불편한 깨달음 말입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쉴 틈 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에 익숙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뼈아픈 지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 역시 정해진 답을 향해 성실하게 나아가는 학생을 칭찬하지 엉뚱한 상상에 빠져있는 학생을 격려하지는 않으니까요. 융의 연구는 생산적인 사람들이 게으른 천재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노력 없는 통찰이 피땀 흘린 노동을 능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시사합니다. 이는 생산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올린 기반 전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융이 발견한 것은 이런 사회적 두려움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게으른 천재들에 대한 한 가지 발견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처음에는 발표하기를 주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집단적 지성에 접속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융의 5분 인식 테스트라고 부르는 것을 한번 해보시죠. 타이머를 5분으로 맞추세요. 그리고 아무런 자극 없이 조용히 앉아보십시오. 스마트폰도, 음악도,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보세요. 게으른 천재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이디어, 해결책, 통찰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별다른 노력 없이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반면 생산적인 사람의 반응은 다릅니다. 불안감이 증폭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침묵이 불편하고 시간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융은 게으른 천재들이 그가 집단 무의식이라고 명명한 것, 즉 인류가 공유하는 지식, 패턴, 통찰의 저장고와 비범한 연결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어떤 원천으로부터 해결책을 다운로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관찰했습니다. 제가 놀랍다고 생각하는 점은 그들이 배운 적 없는 것을 알고 연구한 적 없는 패턴을 보며 분석한 적 없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큰 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나의 정신은 다르게 작동하며 그것이 바로 나의 강점이다. 융은 사회가 왜 게으른 천재들에게 그토록 적대적으로 반응하는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생산성 문화가 인간 본성에 대해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생산성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근본적인 믿음에 기반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측정 가능한 결과물에서 나온다. 게으른 천재는 가장 가치 있는 기여가 종종 측정 불가능한 과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시스템 전체를 위협합니다. 융의 그림자 작업에서 영감을 받아 제가 생산성의 그림자라고 부르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바빠 보이는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회의 무의식적인 공포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놀라운 통찰이 여기에 있습니다. 융의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이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시적 창조가들이 어떻게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그가 원시 이미지라고 부른 것을 받아들여 인류 전체에 울림을 주는 보편적이고 초개인적인 내용을 통찰로 변환하는지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융은 이들이 개인적 경험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원형적 패턴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융은 환시적 창조가들이 의식적으로는 접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여러 문화권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징과 주제를 담은 작품을 만들어낸 구체적인 사례들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개인적이고 의식적인 지식으로 작업하는 동안 게으른 천재들은 융이 정신의 보편적이고 초개인적인 층이라고 부른 것에 접속합니다. 융은 이 과정이 의식적인 노력으로는 강제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은 그가 말한 그릇이 되어 무의식적인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게으른 천재들이 의식적인 자아 중심의 노력에 의존하는 생산성 시스템에 저항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이론에 대한 역사적 증거는 당신의 마음을 뒤흔들 것입니다. 융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돌파구들이 꾸준히 사회가 게으른 천재라고 낙인 찍었던 인물들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생산적으로 보였지만 세상을 바꾼 통찰을 만들어낸 사람들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을 보십시오. 동료들은 그가 과제에 매달리는 대신 몇 시간씩 몽상에 잠겨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의 혁명적인 이론들은 바로 이 겉보기에 비생산적인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직접 손으로 작업하는 것보다 머릿속으로 실험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게으르다고 여겨졌습니다. 그의 시각화 기술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발명품들을 낳았습니다.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발표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고 조롱당했습니다. 그의 명백한 꾸물거림은 사실 그의 아이디어가 어떤 비판에도 견딜 수 있도록 보장해준 무의식적인 처리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을 더욱 놀랍게 만드는 사실이 있습니다. 융은 이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그의 놀이 본능으로서의 창의성 이론을 통해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새로운 것의 창조는 지성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 필연성에서 비롯된 놀이 본능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게으른 천재의 행동을 설명하는 융의 핵심 원리입니다. 사회가 게으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 융이 놀이 본능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강요된 지적 노력이 아닌 환상과 상상력을 통해 작동하는 정신의 자연스러운 창조 메커니즘인 셈이죠. 의식적인 마음이 뒤로 물러나면 무의식적인 내용이 떠오를 공간이 생깁니다. 환상과 상상력은 창의적 통찰의 원재료가 됩니다. 개인은 원형적 이미지를 실용적인 적용으로 변환하는 번역가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이 수월해 보이는 이유는 외부의 압력이 아닌 내적 필연성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놀이 본능이 계획되거나 최적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생산성 요구가 아닌 무의식적인 리듬에 따라 작동하는 자율적인 충동, 즉 내적 필연성에서 비롯됩니다. 혹시 끊임없이 생산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생산성을 연기하지 않겠다. 융의 가장 혁명적인 통찰은 환시적 창조가들이 인류를 위해 필수적인 진화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생산성에 집중하는 동안 그들은 집단적 지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킵니다. 융의 집단 지성 이론이라 부를 수 있는 이 개념은 인간의 의식이 여러 층으로 존재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면적인 개인적 사고에만 접근한다고 제안합니다. 게으른 천재들은 자연스럽게 더 깊은 집단적 층, 즉 인류의 축적된 지혜가 거주하는 곳에 연결됩니다. 생산적인 사람들이 기존 시스템 안에서 일하는 동안 게으른 천재들은 현재의 한계를 초월하는 통찰에 접근합니다. 그들의 명백한 게으름은 사실 개인적 수준이 아닌 집단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의식입니다. 저는 융의 연구를 바탕으로 게으른 천재는 단지 자신의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통찰은 개인의 발전이 아닌 집단의 진화에 기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아이디어가 종종 시대에 비해 불가능할 정도로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융이 발견한 것에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게으른 천재들이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바로 끊임없는 생산성 성과를 요구하는 세상에 어떻게 자신의 통찰을 기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사회와 의식적으로 교류하면서도 무의식적인 처리 과정과의 연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회적 교류는 그들의 무의식적 접근을 방해하지만 너무 적은 교류는 그들의 통찰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습니다. 융은 이를 위한 세 가지 통합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리듬 보호입니다. 게으른 천재는 사회가 관습적인 일정을 강요할 때에도 자신의 자연스러운 에너지 주기를 파악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선택적 협업입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일하려고 애쓰는 대신 비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번역 기술입니다. 무의식적 통찰을 생산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융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이러한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변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 휴식 시간에 최고의 아이디어를 얻은 경험이 있다면 이렇게 외쳐보세요. 나의 휴식은 나의 연구다. 융은 왜 사회가 게으른 천재를 두려워하는지를 설명하는 환시적 창조가들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예술가의 인간적 개성은 종종 창조적 요소를 위해 희생된다고 말했습니다. 창조적인 무의식의 영역과의 연결에는 큰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환시적 개인들은 종종 사회적 고립이나 심리적 불균형을 경험하는데
이는 그들이 기존 사회의 틀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전통적인 생산성 방식과 씨름하는 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영원한 세계의 내용을 시간적인 세계로 전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융은 사회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정한 발달을 유지하는 게으른 천재들이 인류의 현재 한계와 그 원형적 잠재력 사이의 다리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의 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종이 가장 큰 도전에 접근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에 대한 접근권을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게으른 천재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인간의 잠재력이 강요된 노력이 아닌 놀이 본능을 통해 작동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게으름은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융이 인류의 가장 깊은 창조적 원천이라고 확인한 것과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야말로 인류가 다음 진화적 도약을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내면의 잠재력에 불을 지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불꽃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더 깊은 차원을 탐험하는 이 여정에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됩니다. 이 지혜로운 탐구에 동참하여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함께 넓혀 나갑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차원의 이야기에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깊이 있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의 가장 도발적인 이론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흉악한 범죄자일까요? 체제에 저항하는 반항아일까요? 아니면 거리를 가득 메우는 운동가일까요? 칼 융은 뜻밖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사회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주변 모든 사람에게 게으르다고 손가락질 받지만 그 내면에는 세상을 바꿀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융은 수십 년에 걸쳐 이런 인물들을 연구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심리학이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 쌓아올린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내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을 게으른 천재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이디어는 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전혀 의욕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이 품은 비전은 주변 그 누구보다도 원대합니다. 오늘 저는 왜 이들이 당신을 포함한 주변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지에 대한 융의 가장 논쟁적인 이론의 베일을 벗겨보고자 합니다. 융이 발견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성격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취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왜 모두가 게으르다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인류의식의 가장 높은 수준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왜 성공에 대한 사회의 모든 통념을 송두리째 위협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융의 임상 연구는 인간의 성취를 바라보는 그의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은 한 가지 충격적인 패턴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게으르게 보이지만 정작 자신을 할 말 잃게 만드는 경이로운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의 사례를 수없이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성취가 낮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노력 없는 깊이라고 부르고 싶은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남들이 놓치는 해결책을 보고 다른 이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연결고리를 이해하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가능성을 그려내는 능력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생산성 관리 시스템조차 따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이들의 정신은 마치 방대한 도서관과 같았지만
그들의 몸은 답답할 정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사회는 그저 멈춰있는 몸만 보고 그 방대한 도서관이 읽히지 않았다고 단정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융은 이들이 망가지거나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오늘날의 생산성 문화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적극적으로 파괴해버리는 어떤 근원적인 힘에 접속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건의 사례에서 패턴은 일관되었습니다. 눈부신 통찰력은 명백한 무기력과 짝을 이루었고, 혁명적인 아이디어는 기존의 성공 방식에 대한 저항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융이 그들의 정신세계에 대해 발견한 사실은 당신에게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융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른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사실 융이 환시적 창조가 라고 명명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융의 용어로 무의식에서 비롯된 자율적이고 자기 활성화적인 과정에 접속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융은 창조적인 인간을 두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이고 의식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하는 심리적 예술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집단 무의식의 통로 역할을 하는 환시적 예술가입니다. 게으른 천재는 바로 이 두 번째 범주에 속합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이디어를 수신합니다. 융은 진정한 창의성이란 의식적인 자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발원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게으름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정신이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원형적 이미지와 모티프들이 자발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른 천재들이 다른 사람들이 비생산적이라고 여기는 활동, 예를 들어 산책이나 멍하니 앉아있는 동안 최고의 아이디어를 떠올리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의식적인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과정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융이 환시적 창조성에 대한 연구에서 기록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생산성 전문가들이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는 훨씬 더 논쟁적인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융은 게으른 천재들이 증명하는 바가 생산성 문화가 단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정 유형의 지성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진정한 통찰이 의식적인 노력이 아닌 무의식적인 처리 과정에서 나온다면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취에 대한 모든 가르침은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게으른 천재는 어쩌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기여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이는 제가 융의 관찰을 바탕으로 생산성 불안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자신의 노력이 다른 사람의 명백한 비활동보다 덜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불편한 깨달음 말입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쉴 틈 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에 익숙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뼈아픈 지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 역시 정해진 답을 향해 성실하게 나아가는 학생을 칭찬하지 엉뚱한 상상에 빠져있는 학생을 격려하지는 않으니까요. 융의 연구는 생산적인 사람들이 게으른 천재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노력 없는 통찰이 피땀 흘린 노동을 능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시사합니다. 이는 생산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올린 기반 전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융이 발견한 것은 이런 사회적 두려움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게으른 천재들에 대한 한 가지 발견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처음에는 발표하기를 주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집단적 지성에 접속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융의 5분 인식 테스트라고 부르는 것을 한번 해보시죠. 타이머를 5분으로 맞추세요. 그리고 아무런 자극 없이 조용히 앉아보십시오. 스마트폰도, 음악도,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보세요. 게으른 천재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이디어, 해결책, 통찰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별다른 노력 없이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반면 생산적인 사람의 반응은 다릅니다. 불안감이 증폭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침묵이 불편하고 시간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융은 게으른 천재들이 그가 집단 무의식이라고 명명한 것, 즉 인류가 공유하는 지식, 패턴, 통찰의 저장고와 비범한 연결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어떤 원천으로부터 해결책을 다운로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관찰했습니다. 제가 놀랍다고 생각하는 점은 그들이 배운 적 없는 것을 알고 연구한 적 없는 패턴을 보며 분석한 적 없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큰 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나의 정신은 다르게 작동하며 그것이 바로 나의 강점이다. 융은 사회가 왜 게으른 천재들에게 그토록 적대적으로 반응하는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생산성 문화가 인간 본성에 대해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생산성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근본적인 믿음에 기반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측정 가능한 결과물에서 나온다. 게으른 천재는 가장 가치 있는 기여가 종종 측정 불가능한 과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시스템 전체를 위협합니다. 융의 그림자 작업에서 영감을 받아 제가 생산성의 그림자라고 부르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바빠 보이는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회의 무의식적인 공포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놀라운 통찰이 여기에 있습니다. 융의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이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시적 창조가들이 어떻게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그가 원시 이미지라고 부른 것을 받아들여 인류 전체에 울림을 주는 보편적이고 초개인적인 내용을 통찰로 변환하는지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융은 이들이 개인적 경험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원형적 패턴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융은 환시적 창조가들이 의식적으로는 접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여러 문화권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징과 주제를 담은 작품을 만들어낸 구체적인 사례들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개인적이고 의식적인 지식으로 작업하는 동안 게으른 천재들은 융이 정신의 보편적이고 초개인적인 층이라고 부른 것에 접속합니다. 융은 이 과정이 의식적인 노력으로는 강제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은 그가 말한 그릇이 되어 무의식적인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게으른 천재들이 의식적인 자아 중심의 노력에 의존하는 생산성 시스템에 저항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이론에 대한 역사적 증거는 당신의 마음을 뒤흔들 것입니다. 융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돌파구들이 꾸준히 사회가 게으른 천재라고 낙인 찍었던 인물들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생산적으로 보였지만 세상을 바꾼 통찰을 만들어낸 사람들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을 보십시오. 동료들은 그가 과제에 매달리는 대신 몇 시간씩 몽상에 잠겨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의 혁명적인 이론들은 바로 이 겉보기에 비생산적인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직접 손으로 작업하는 것보다 머릿속으로 실험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게으르다고 여겨졌습니다. 그의 시각화 기술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발명품들을 낳았습니다.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발표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고 조롱당했습니다. 그의 명백한 꾸물거림은 사실 그의 아이디어가 어떤 비판에도 견딜 수 있도록 보장해준 무의식적인 처리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을 더욱 놀랍게 만드는 사실이 있습니다. 융은 이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그의 놀이 본능으로서의 창의성 이론을 통해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새로운 것의 창조는 지성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 필연성에서 비롯된 놀이 본능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게으른 천재의 행동을 설명하는 융의 핵심 원리입니다. 사회가 게으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 융이 놀이 본능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강요된 지적 노력이 아닌 환상과 상상력을 통해 작동하는 정신의 자연스러운 창조 메커니즘인 셈이죠. 의식적인 마음이 뒤로 물러나면 무의식적인 내용이 떠오를 공간이 생깁니다. 환상과 상상력은 창의적 통찰의 원재료가 됩니다. 개인은 원형적 이미지를 실용적인 적용으로 변환하는 번역가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이 수월해 보이는 이유는 외부의 압력이 아닌 내적 필연성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놀이 본능이 계획되거나 최적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생산성 요구가 아닌 무의식적인 리듬에 따라 작동하는 자율적인 충동, 즉 내적 필연성에서 비롯됩니다. 혹시 끊임없이 생산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생산성을 연기하지 않겠다. 융의 가장 혁명적인 통찰은 환시적 창조가들이 인류를 위해 필수적인 진화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생산성에 집중하는 동안 그들은 집단적 지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킵니다. 융의 집단 지성 이론이라 부를 수 있는 이 개념은 인간의 의식이 여러 층으로 존재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면적인 개인적 사고에만 접근한다고 제안합니다. 게으른 천재들은 자연스럽게 더 깊은 집단적 층, 즉 인류의 축적된 지혜가 거주하는 곳에 연결됩니다. 생산적인 사람들이 기존 시스템 안에서 일하는 동안 게으른 천재들은 현재의 한계를 초월하는 통찰에 접근합니다. 그들의 명백한 게으름은 사실 개인적 수준이 아닌 집단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의식입니다. 저는 융의 연구를 바탕으로 게으른 천재는 단지 자신의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통찰은 개인의 발전이 아닌 집단의 진화에 기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아이디어가 종종 시대에 비해 불가능할 정도로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융이 발견한 것에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게으른 천재들이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바로 끊임없는 생산성 성과를 요구하는 세상에 어떻게 자신의 통찰을 기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사회와 의식적으로 교류하면서도 무의식적인 처리 과정과의 연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회적 교류는 그들의 무의식적 접근을 방해하지만 너무 적은 교류는 그들의 통찰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습니다. 융은 이를 위한 세 가지 통합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리듬 보호입니다. 게으른 천재는 사회가 관습적인 일정을 강요할 때에도 자신의 자연스러운 에너지 주기를 파악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선택적 협업입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일하려고 애쓰는 대신 비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번역 기술입니다. 무의식적 통찰을 생산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융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이러한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변혁